안녕하세요. 50플러스 동작센터 회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송파구와 강동구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지역문화유산 교육과 국외소재문화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문화살림의 교육 강사이고 문화유산 교육사인 이순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국외소재문화재 바로 알기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제가 내 안의 문화유산 DNA를 찾아서라고 하는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것에 대한 그런 DNA는 모두 갖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애국자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우리의 애국가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하거나 목젖이 뻐근한 상황을 느끼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외에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2013년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여행 중 큰 성당을 관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당 밖에서 낯익은 우리의 노랫소리가 들려나길래 자동적으로 광장으로 뛰어나가 보니 헝가리의 젊은이들이 한 20여 명쯤 모여서 아래 위로 검정색 옷을 입고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순식간에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울려 퍼진 노래는 바로 오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오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들이 그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제 온몸은 쭈뼛 이렇게 서 있게 되었고요. 가슴속에는 뭔지 모를 뭉클함과 얼굴에는 미소가 저절로 띄어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이 제게서 우리 것에 대한 DNA가 작동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DNA를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국외소재문화재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들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단어입니다. 문화와 문화재, 무슨 뜻일까요?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다 알 것 같지만 막상 문화가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보게 되면 선뜻 대답하는데 잠깐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한 사회, 사회적 집단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독특한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지적인 특징을 통칭하여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문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집안 어른들에게 만나면 절을 한다라든가 또는 식탁에서 어른들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문화들도 있었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발을 꽁꽁 여자들의 발을 꽁꽁 묶는 전종 문화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인도에는 또 엄격한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 같은 것들도 인도의 문화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그럼 또 무엇일까요? 문화재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형성된 그런 문화유산들이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학술적으로, 경관적으로 가치가 큰 것, 그래서 보존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재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문화재 중에는 정말 소중해서 보물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 국보로 지정이 되기도 하지만 지정이 되지 않은 문화재도 가치가 큰 것이지요. 그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외소재 문화재란 무엇일까요? 용어 정리가 다 될 수 있겠죠? 국외소재 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인데 우리 대한민국과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화재를 우리는 국외소재 문화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국외소재 문화재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한번 지도를 볼게요. 2021년도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국외소재문화재는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을까요? 라고 하면 그 누구라도 다 이구동성으로 일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일본에 가장 많이 소장이 되어져 있고요. 미국, 또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이런 모든 나라에서 22개국에 20만 점이라고 하는 우리의 문화재들이 해외에 소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문화재의 수량은 해마다 늘어나게 될까요? 좀 줄어들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찾아오기도 하니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느낌표, 위대한 유산 74434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2006년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때 위대한 유산 74434라고 하는 이 숫자는 바로 2006년도에 해외에 소장되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16년 동안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수량들은 어떻게 파악이 된 숫자일까요?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해외에 가서 소장하고 있는 기관 일일이 방문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헤아려 왔을까요? 힘든 일이겠지요. 네, 해외의 박물관, 또 도서관, 미술관 이런 곳에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재를 그 숫자를 헤아려 달라고 아마 그 공문 요청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문화재들은 통계로 파악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외소재 문화재라고 하는 이런 통계로 나타난 이 수량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해외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들이 또 반환 시비에 또 얽힐까봐 밝히기를 꺼려하는 그런 문화재들의 수량들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2022년도의 수량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보실까요? 21만 점, 만 점 가까이 또 늘어났네요. 역시 일본이 가장 많은데 한 5천여 점 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는 이 해외에 소장되어져 있는 문화재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21만 점, 우리 것인데 다 가져와야지 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을까요? 이 21만여 점에 되는 통계로 파악된 이런 문화재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외로 나가게 되었을까요? 그런 사정들을 일일이 헤아려 보아야 가능하겠지요. 네, 자 그러면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이런 문화재들은 어떤 그 반출 형태를 지니게 되었을까요? 언제 많이 반출이 되어졌을까요?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쟁 중에 반출되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가까이 한국전쟁으로부터 멀리 고려의 그런 많은 그 외침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많은 문화재들은 반출되어졌을 것이고요. 또 가장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인 국권 피탈기인 그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 우리의 또 많은 문화재들이 강제적으로 또 이렇게 반출되어진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쟁과 일제 강점기 기간에 나간 우리의 문화재들은 약탈도 있고 강제적인 반출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고 나서 개화기에 그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왔던 외교관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문화 교류에 의해서 반출되어져 나간 것들은 불법적인 것들이 아니겠죠. 정당한 방법으로 반출되어져 있는 국외소재 문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교류에 의해서 찾아왔던 많은 선교사, 여행가, 교육자들, 또 뭐 의료인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 또는 우리나라의 왕이 직접 그 외국인에게 선물로 준 그런 문화재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 교류에 의해서 반출된 문화재도 약탈 문화재라고 보면 안 되는 문화재인 것이죠. 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이런 국외 소재 문화재가 반출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이겠죠. 불법 반출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밀반출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이삿짐 컨테이너 속에 몰래 집어넣어서 가지고 나가는 이런 불법 반출의 경우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재에 관한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를 소유를 해야 되는 것이냐, 세계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문화재에 대한 국제주의적인 시각과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국제주의적인 시각을 갖는 나라들은 문화재를 지금 현재 아마 많이 소장하고 있는 나라들일 것입니다. 남의 나라의 문화재를 약탈해온 나라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국제주의적인 시각에서는 문화재 만든 그 원산지 중요하지 않아.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라고 하는 시각을 펼치는 곳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해당이 될까요? 많은 문화재들을 갖고 있는 영국 같은 나라, 프랑스와 같은 나라, 미국과 같은 나라, 일본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아마 국제주의적인 그 시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문화재들을 빼앗기는 약탈당한 나라들, 그리스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또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은 이런 민족주의 입장을 펼쳐서 문화재 속에는 한 나라의 얼과 역사가 들어있는 것이니 원소유지에 있는 것이 옳은 이야기야. 그러니 문화재 약탈돼 나간 거 반환해 라고 주장을 하는 나라들이 이런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펼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일까요? 조금은 국제주의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세계의 모든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문화재를 반환하라고 그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나라에서 주장하다 보니 양국 간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 이렇게 국제법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1954년에 헤이그 협약을 시작으로 해서 1995년에 유니드로와 협약까지 이렇게 국제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 해당 당사국이 그 국제 협약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만들어진 그 제정이 된 그 해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법들이. 또 국제법이라고 하는 건 강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특히나 이런 문화재에 관해서는 그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의 박물관법이라든가 국내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적용이 되다 보니 국제법이 큰 힘을 갖게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법을 이용을 해서 문화재를 반환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니 문화재를 잘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국외 소재 문화재의 종류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형태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 동산문화재, 부동산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런 형태들이 있을 텐데요. 동산문화재에는 어떤 것들이 우리나라 국외 소재 문화재로 현재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보통의 고서화들은 보통 이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왼쪽 아래로 이렇게 감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림인데 이 그림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올라가며 그림을 감상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 많이 알고 있는 몽유도원도입니다. 안견이 그린 그림이지요. 안평대군의 꿈을 이야기를 듣고 3일 만에 그렸다고 하는 안견의 뛰어난 작품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일본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델리 대학에 소장되어 있죠. 자, 직지라고 쓰여져 있는 이 책, 이것은 세계 최고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도 유명한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신체 요절이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어느 나라에 소장되어 있을까요?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건 많이 보셨을까요? 나무 가지 같기도 한 칠지도라고 하는 것. 일본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일본에 하사했다라고 전해지는 칠지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동산문화재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부동산 문화재에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보셨을 바로 이 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호 비각에 들어있는 이 비는 누구의 비였을까요? 네, 광개토 왕릉비죠. 어디에 있나요? 네, 중국에 있습니다. 414년 장수왕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광개토 왕의 비를 세웠다고 하는 굉장히 큰 이 비석. 네, 중국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이 건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로간이라고 하는 거리 표지도 보이네요. 미국에 있는 대한제국 시절의 공사관으로 사용이 되었던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부동산 문화재에 해당이 되겠지요. 자, 무형문화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땅을 떠나서 그 이주해간 우리의 동포들이 사용하였던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문화재들이겠죠. 조선족이 이주해 가서 그 장례 문화나 이런 세시 풍속들, 또 미주 지역으로 이주해간 우리의 동포들이 아리랑 멜로디에 그 가사를 붙인 찬송가 이런 것들은 그 국외소재 문화재의 무형 문화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국외소재 문화재는 어떻게 환수를 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앞에 나가 있던 21만여 점에 대한 그런 문화재들은 반드시 다 환수를 해야만 할까요? 해올 수는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불법적으로 나간 문화재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불법적이지 않은 상태로 정당한 방법으로 나간 문화재들은 환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 문화재가 환수를 해올 수 없는 문화재가 정말 유일무이한 우리의 문화재이고 우리의 역사 연구에 꼭 필요한 문화재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땅으로 가져오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게 될까요?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협상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 되겠지요. 또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종묘에 보관되어 있던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의 인장이 미군에 의해서 미국으로 많은 양들이 반출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보와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 간에 사사로이 매매될 수 있는 문화재가 아닌 것이지요. 그거는 분명한 그 약탈이고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만 수사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수사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행히도 미국과는 이런 양의 협력각서가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보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반출되어 나간 것들이 많은 양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자, 외교적인 협상과 수사 공조에 의해서 환수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화재라면 우리는 또 어떤 방법으로 환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소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기증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기증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매입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또 경매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문화재들을 매입을 해서 들여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경우에 기본적인 조건은 불법 반출된 것은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문화재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거 이미 앞에서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 문화재들은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라는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요. 가져올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지 하고 외면을 할 일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의 문화재들이 현지에서 전시 홍보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관심을 쏟아부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대로 해외의 수장고에 그냥 어두컴컴한 곳에 방치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현지에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그런 전시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해외에 있는 그런 문화재들인데 아픈 상태로 있는 경우
찢어지거나 훼손되어져 있는 경우 우리가 보존 처리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보존 처리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소재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국외소재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기관들에서는 해외에 그 보존 처리가 필요한 문화재들의 그 요청을 받습니다. 그걸 다 해주기는 예산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급한 것, 중요한 것 위주로 보존 처리를 하고 국내에서 전시를 하고 원래 소장처는 해외로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 활용편에서 하고 있게 되죠. 또 그 밖에도 활용편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일이 있느냐면 학술 연구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학술 연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우리의 그 고려 불화와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려 불화는 현존하는 고려 불화가 한 160여 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일본에 있습니다. 또 일본에 한 120여 점이 있고 미국과 유럽에 한 10여 점이 있고 나머지가 우리나라에 있게, 국내에 있게 되는 경우인데요. 일본에 있는 경우에도 그랬고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고려의 불화 경우 대부분 중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우리의 학예사라든가 우리의 전문가들이 그 불화가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일을 이런 학술 연구 지원을 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의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학예사들을 그 해외에 파견을 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 것도 활용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밖에도 앞에서 보셨듯이 주미대한제국 공사관과 같이 건축물을 매입을 해서 박물관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또 항일 유적지를 또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활용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보존 처리해서 해외로 보낸 그런 문화재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해악 반도도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0년도에 위의 것은 복원 전이고요. 밑에 거는 복원 후입니다. 그 색채가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해악 반도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십장생, 불로 장생을 그 염원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그 병풍의 크기인데요. 굉장히 큰 병풍입니다. 이것이 궁궐에서 많은 행사가 있을 때 뭐 왕세자의 혼례라든가 이런 행사에 뒤에 펼쳐놓는 그런 병풍이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데이터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복원 처리를 마치고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전시를 한 다음에 보낸 그런 보존 처리 지원의 한 예입니다. 또 최근에 했던 것, 작년에 있었던 보존 처리 지원은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벨기에의 그 왕립예술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이런 고려 청자, 보기에도 상당히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여기 뚜껑도 없고 이 손잡이들도 그들이 복원을 해놓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멋지게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을 해서 전시를 마치고 벨기에로 돌아간 우리의 문화재들입니다. 이런 거 해마다 이런 복원문화재들을 전시하고 돌려보내게 되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면 해외에 나가서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보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술 연구 지원의 예입니다. 이런 고려 불화의 경우에도 이탈리아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은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이런 우리의 문화재들은 인질이 아니라 문화대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해외에 소장되어져 있는 문화재가 모두 다 국내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올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 각각의 사정들에 맞게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문화재들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국실이 있다면 꼭 찾아봐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그 외국에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도 소홀하게 대접을 하지 않겠지요. 우리가 찾아봐 주지 않으면 굳이 그곳을 가는 사람들이 적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미국에서도 한국실이 몇 군데가 잠정 폐쇄가 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재가 있는 곳에서 더욱 빛나고 문화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외여행이 좀 더 자유로워졌을 때 해외의 문화재만 보면서 감탄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 DNA를 꺼내 우리의 사랑을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국외소재문화재 바로 알기에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해외에 있다가 돌아온 문화재들이 또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고 어떤 감동을 갖고 있고 그 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